예,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데 242페이지 좀 보세요. 242페이지. 거기 그 알차 동차 함수라고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5.5식을 좀 보시면 x, z 각각에 대해서 k 배했더니 k의 r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차 동차 함수인데 그 알차 동차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고 그 8.10 좀 보세요. L의 알파, K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다. A, 알파, 베타는 양의 값을 갖는 임의의 상수고 임의의 상수니까 0.5, 0.5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몇 차 동차냐 이거부터 먼저 좀 보시면 몇 차 동차냐 몇 번이에요? 6번 콥더글라스 CD 생산함수 그 대표적인 형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생산함수를 Q 이퀄 A의 L의 알파 K의 베타 이렇게 L의 알파 K의 베타 승 이게 동차함수인데 먼저 동차함수인데 몇 차 동차냐? 자, 산출량을 이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H배 했을 때 그 산출량을 좀 봐보자. 노동 자본을 동시에 H배. 그러면 L 대신에 뭐 해야 돼? HL. 요렇게 요거에 대해서 몇 승? 알파 승. 그렇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K, 요거에 대해서 H배. 베타승 이렇게. 그러면 H는 요 H 알파승, H 베타승 그러니까 H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죠. 그리고 A, L의 알파, K의 베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기본적으로 요 Q에 대해서 뭐만 붙어 있어요? H 알파 플러스 베타 승만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 곱하기 Q 이렇게. 이게 몇 차 동차다? 몇 차 동차? H의 K승 그러면 K차. H의 R승 그러면 R차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차. 그래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 차 함수다. 동차 생산 함수다. 이걸 정의를 이렇게. 그래서 CD 함수 중에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 중에 1차 동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1차 동차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차 동차가 아닙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차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1차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이상이면 카메라를 비춰줘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차 동차 생산 함수인데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1차 동차고 CRS다. 규모 수익 불변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크면 IRS고 규모 수익 체증이다. 1보다 작으면 DRS고 규모 수익 체감이다. 그러니까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는 CRS 생산 함수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죠. CRS일 수도 있고 IRS일 수도 있고 DRS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수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 함수가 Q 이퀄 LK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수를 합하면 얼마라고? 2죠. 그래서 이 2차 동차에서 요 IRS가 되고 생산 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뭐 루트 LK 뭐 이렇게 생겼으면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얼마? 1차니까 CRS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Q 이퀄 뭐 L의 0.2, 뭐 K의 0.3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합하면 0.5니까 얘보다 작으니까 DRS고 뭐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어떤 형태든 다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뭐 아주 기초고
두 번째, 이거를 좀 한번 봐봅시다. MRTS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MRTS. 이 MRTS는 뭐의 접선의 기울기다고?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등량곡선. 정의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일정할 때? 산출량이 일정할 때. 노동 투입량을 델타 L만큼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자본 투입량,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고, 아까 앞 시간에 이게 NPK분의 NPL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본 생산성, 노동 생산성 비율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 생산함수를 괜히 복잡하니까 좀 단순한 생산함수로 그냥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동차로 그냥 할게요. 예를 들어서 생산함수가 Q 이퀄 L의 0.5승 K 0.5승 이렇게 할까? L의 0.5승 K의 0.5승 이렇게 이런 생산함수다. 자, NPL 한번 구해볼까요? NPL은 뭐라고? 뭘로 미분한 거라고? 요 생산함수를 뭘로 미분해요? 노동으로 미분해. 노동으로. 생산함수 D 요 생산함수를 뭘로 미분해? 노동으로 미분한다. 그럼 뭐가 앞으로 튀어나와? 노동으로 미분하니까 노동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0.5 그리고 노동의 여기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래서 0.5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 K의 0.5 이렇게 되겠죠. 자, NPK는요. NPK는 자본 생산성은 뭐를 미분해? K로 산출량을 미분해. 그러면 산출량 요 자본으로 미분하니까 자본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서 0.5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노동은 그대로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0.5승 자본은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런 노동자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NPK, NPL 비율로 나눠버리면 분모 분자가 0.5, 0.5가 있으니까 다 소구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는 자 보세요. 분모에는 요게 NPL이니까 이건 분자로 가고 한번 써봅시다. 그냥 L의 마이너스 0.5승 K의 0.5승 이렇게 그리고 여기 L의 0.5승 K의 마이너스 0.5승 이렇게 되겠죠. 자, 뭐가 될까요? 여기 L의 0.5승을 어디로 보내면? 분모로 보내면 L의 1승이 되죠. 그래서 분모에 L이 남고 분자는 요 마이너스 0.5를 분자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K, L분의 K. L분의 K. 자, 요게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건데, MRTS는 뭐라 그랬냐면, 등량선. 요 등량곡선에,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MRTS라 그랬어요. 이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 그 말은, 두 요소의 결합 비율인데, 이게. 두 요소의 결합 비율,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 요게 어떠면? 일정하면 모두 일정하다고요? 요 MRTS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도 어떻다? 일정하다. 그 일정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효용함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LK 평면에 노동 자본 평면에 요게 일정한 것은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 상에서 항상 일정합니다. 반직선 항상 일정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직선 하나 쭉 끌어내면 이 선상에서는 항상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일정해. 항상 노동 자본 비율이 일정해. 반직선에서는. 그래서 이 반직선 상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 나란해야 돼. 이게 뭔데? 이게 MRTS인데 MRTS가 항상 일정해야 돼. 요렇게 등량선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이거여야 되니까.
등량선이 뭐여도 Q0여도 뭐여도 Q1이어도 Q2여도 이렇게 등량선이 요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항상 똑같다. 자, 또 하나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뭐 뺄게요. 1차 동차 생산함수일 때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완전 분배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분배 정리. 나중에 소득 분배 쪽에서 하게 될 텐데, 완전 분배 정리. 이 완전 분배 정리는 개념상 뭐냐면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으로 가져가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뜻 쓰지 말고, 생산 요소가 생산에 내가 기여한 만큼 소득으로 가져가면 이 생산된 것을 이 기여분 만큼 나눠줬을 때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완벽하게 분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성립하냐면 1차 동차 생산함수일 때 성립하는데, 우리가 아까 요 CD 생산함수는 항상 1차 동차는 아니지만 요 알파 플러스 베타차 동차 생산함수고, 그 중에 이게 1인 경우가 1차 동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 동차의 CD 생산함수는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하는데,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산출량이 Q예요. 이게 산출량이야. 그리고 MPL은 뭐라 그랬어요? MPL은 뭘로 미분한 거라고? 그렇죠. Q를 L로 미분한 거. 그 어떤 의미라고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산출량 증가분. 그러니까 노동 한 단위가 산출량에 기여한 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산출량을 뭘로 미분한 거냐면 노동으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노동 한 단위가 산출량에 기여한 부분을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노동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L 단위가 투입이 돼. 자, NPK는 뭐냐면, NPK는 뭐를? 산출량을 뭘로? 자본으로 미분하다, 자본으로. 그래서 이거는 자본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본이 몇 단위? 요 K 단위가 생산량에 투입이 된다면, 생산에 투입이 된다면, 이 노동이 L 단위가요, 요 노동, 요건 한 단위. MPL은 뭐라고? 노동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 요거는요, 자본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 그리고 노동 L 단위와 자본 K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을 이렇게 합하면, 요 기여분만큼 합하면 총 산출량보다 크다 작다? 항상 같다. 여기 오일러 정리라 그러고 완전 분배 정리라고 그러게요. 완전 분배 정리다. 그럼 이게 항상 그러냐? 해보면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뭘 구해봤기 때문에 이미 요 MPL과 MPK를 구해봤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대로 산출량과 같은지. MPL 저 그대로 써봐요. L의 0.5승, L의 마이너스 0.5승이죠. MPL, K의 0.5승이야. 요게 MPL이에요. 여기다 뭘 곱해? L을 곱해. 자, MPK에다가는요, MPK는 뭐야? 요거요. 0.5, L의 0.5, K의 마이너스 0.5. 그래서 0.5, 여기 L의 0.5승, K의 마이너스 0.5승. 여기다가 뭘 곱해? 여기다가 K를 곱해. 요거 어떻게 돼? 요 L을 하나 더 하면. 지수가 1이고, 이게 마이너스 0.5니까 0.5죠. 그래서 0.5에 L의 0.5승, K의 0.5승이 되죠? 플러스. 이거 어떻게 되죠? K 여기다가 K 마이너스 0.5 K 1승이니까 0.5가 되죠. 그래서 0.5에 L의 0.5승, K의 0.5승. 뭐가 돼? 바로 L의 0.5, K 0.5가 L의 0.5, K 0.5가 되죠. 이게 뭐야? Q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노동이 산출에 기여하는 만큼, 그리고 자본이 어디에?
산출에 기여한 만큼 소득으로 가져가면 이 소득은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완전하게 분배가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얘를 그냥 L의 0.5, K 0.5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이걸 그냥 알파 혹은 1-알파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산출량 Q가 L의 알파승, K의 1-알파승 이렇게 써보면 MPL은 뭐가 돼요? 알파, L의 알파 마이너스 1, K의 1-알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PK는 뭐가 돼? MPK는 K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1-알파. L의 알파, K의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시죠? 그렇다면 또 여기다가 MPL에다가 뭘 곱하고? L을 곱하고 MPK에다 뭘 곱하고? K를 곱하면 자 바로 여기 한번 해봐요. MPL에다가 뭘 곱하고 MPL에다가 L을 곱하면 뭐가 될까? 여기다 L을 곱하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똑같이 알파 L의 알파, 알파 L의 알파, K의 1-알파 이렇게 되죠? 요 뒤에 게 뭐야? Q죠. 알파 Q. 요거는요 똑같이 한번 해봐요. 여기 MPK인데 MPK에다가 뭘 곱해? K를 곱해. MPK에다가 K를 곱하면 여기 K의 마이너스 알파승인데 여기다가 K를 하나 더 곱하면 1-알파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1-알파 나머지는 똑같은 L의 알파 K의 1-알파가 되니까 앞에 1-알파만 있고 뒤에 거는 똑같죠. 이게 뭐예요? Q지. 그래서 요 위아래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MPL에다가 L을 곱하고 MPK에다가 K를 곱하면 알파 Q에다가 1-알파 Q를 더하면 Q지. 자, 그래서 우리가 0.5 굳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니까 분자의 지수의 합이 이렇게 알파 1-알파 그래서 지수의 합이 1차 동차일 때는 요 1차 동차 생산함수일 때는 항상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완전 분배 정리까지 했어 지금. MPL, L, MPK, K가 Q라는 거야. 요거 지금 MPL, L이 자 보세요. 요 MPL, L이 뭐라고? 요 알파 Q고 MPK, K가 요 1-알파 Q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요거 일식하고 요 이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만 더 들여다보면 일식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일식을 좀 바꿔서 여기 Q로 MPL-L을 나눠보면 MPL-L 이걸 뭘로 나눠? Q로 나눠보면 이거는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이 식은 또 Q로 뭘 나누면 요 MPK, K를 나누면 MPK, K를 나누면 1-알파가 된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동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 노동 전체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 이게 전체 산출량이에요. 전체 산출량이 요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만큼 뭘 가져간다고? 소득으로 가져가.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으로 가져가. 그러면 총 산출량에 대한 노동자의 소득.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데 노동소득 분배율 써놔요. 뭐라고? 노동소득이 뭐라고? MPL-L인데 총 산출량 가운데 노동자가 가져가는 거 노동소득 분배율이 알파고
그리고 얘는 NPK는요, 자본소득 분배율이야. 자본소득 분배율. 그 말은 총 산출량 가운데 자본가가 가져가는 소득 부분이야. 우리가 뭐만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알파 1-알파는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L의 지수를 보면 노동자들이 나중에 생산하는 거 얼마나 가져간다고요? 알파만큼 가져가고, 자본가들은 1-알파만큼 가져가는 것을 이 생산함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생산함수가 얘가 이렇게 생겼어. 요 생산함수가 Q 이퀄 L의 0.2, K의 0.8 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20%를 차지하고, 자본가는 8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전체 총 산출량을 그렇게 나눠 먹는다. 이게 1차 동차일 때만 성립한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1차 동차일 때만 성립한다. CRS일 때. 노동소득 분배율과 자본소득 분배율. 뭐 이런 나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아주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 나온 것들이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응용이 될 수 있어. 이제 생산 요소가, 이 노동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냐 우리 알 수 있죠? 생산 요소가 노동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를 해? 알파만큼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알파만큼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완전 분배 정리가 그거니까. 그러면 노동을 1%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몇 퍼센트 증가할까요? 노동을 1% 투입을 증가시켰어. 1%만큼. 이게 노동의 이제 산출 탄력도라는 거야. 노동을 1% 늘렸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늘까? 알파만큼. 알파 퍼센트만큼. 자본을 1% 늘렸을 때 산출량은 1-알파 퍼센트만큼. 이게 노동의 산출 탄력도 혹은 자본의 산출 탄력도 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완전 분배 정리라는 걸 개념을 정확하게 해놓고, 완전 분배 정리는 누가 주장한 거냐면, 그래서 써놔요. 클라크하고 윅스티드. 나중에 소득 분배 이론에서 나옵니다. 클라크 윅스티드 분배 이론. 가로 열고 신고전파 분배 이론. 신고전파는 누구를 신고전파라 그래? 미시경제학의 전체. 신고전파 분배 이론에 따르면 1차 동차 생산함수의 경우, 1차 동차 생산함수의 경우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는데 이를 완전 분배 정리라고 말한다. 여기는 그 정도까지 안 나와 있지만, 나가 있는 그 핸드북 자료에 나가보면 그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또 하실 분들은 그 좀 더 하시면 되겠고, 246페이지 보시면, 246페이지. 기술진보라는 것인데요. 기술진보. 우리가 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본 투입량을 늘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라면 A라는 게 붙어 있어. A라는 게. 이건 노동과 자본과 다른 뭔가 이게 상수 취급할 수도 있고요. 이게 상수가 아니고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기술진보면 보통 이게 G값이나 A값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이 A값이 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노동자본을 투입해도, 예전에 노동 한 단위, 자본 한 단위 투입해도 기술진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기술진보 이후에는 산출량이 더 크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등량 곡선이 바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등량선은 바깥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등량선이 방금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이제 단위가치 등량선하고 일반적인 등량선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Q1, Q2, Q3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깥으로 갈수록 등량선은 바깥으로 갈수록 산출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진보 이전보다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요거를 Q0를 예를 들어서 10개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10개 묶어놔 버리면 똑같은 10개는 예전보다 더 적은 노동자본으로도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가치 등량선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등량선은 바깥으로 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거기 그 246페이지 8.11을 보면 거기 그 AT에다 동그라미 AT. 그냥 A가 상수나 뭐 3, 4 이런 게 아니고 그 T의 함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요 테크니컬 프로그레스, 기술 진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값이. 밑줄 그어놓으세요. 즉 기술 진보가 생겨 A 값이 커지게 되면 노동과 자본 투입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밑줄 노동 자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기술 진보는 어떤 특정한 산출량을 수준을 가져다주는 등량 곡선을 원점적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 등량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 가치 등량선 이렇게 불러요. 단위 가치 등량선. 특정한 산출량을 묶어놨어. 그럴 때만 그래. 기술 진보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적은 생산 요소 투입량을 가지고도 예전과 똑같은 산출량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247페이지 가보면 그 등량선의 기술 진보 전, 기술 진보 후 그런데 기술 진보 후에 등량선이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정한 산출량을 묶어놨을 때 얘기예요. 특정한 산출량을 묶어놨을 때 이걸 보통 이제 그 옆에다 써놔 기술 진보 후에다 옆에다가 단위가치 등량선이다. 기술 진보가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평행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중립적 기술 진보라 그래. 중립적 기술 진보는 기술 진보가 발생한 이후에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이 똑같은 비율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 진보가 꼭 그렇게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 예를 들어서 기술 진보 이후에 노동 생산성이 훨씬 더 자본 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노동 생산성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면 여러분이 기업가야. 그럼 노동을 쓰겠어? 자본을 쓰겠어? 노동 생산성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노동을 쓰겠죠. 그걸 노동 이용적 기술 진보라 그래. 그럼 뭘 전략했어? 자본을 전략했죠. 그래서 노동 이용적 기술 진보하고 자본 전략적 기술 진보는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노동이 훨씬 빠르게 생산성이 늘게 되면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 8-13 뭐라고 되어 있어? 노동 전략적 기술 진보 이렇게 되어 있네. 노동 전략적. 그러면 뭐예요? 자본? 써놔. 자본 이용적 기술 진보지 그게. 자본 이용적 기술 진보. 그 자본 이용적 기술 진보라는 것은 왜 자본을 더 많이 이용하게 돼? 자본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기술 진보 이후에. 그러면 등량선이 지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한쪽으로는 이게 치우쳐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폭이 작고 거기에 지금 그 등량선에 접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접선이 사실은 이 접선이라기보다는 등비용선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노동 전략적 기술 진보니까 자본 이용적 기술 진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조금은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프를 책을 읽다 보면 기술 진보의 유형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노동 자본 평면에 요게 고르게 들어온다 이렇게 고르게 이러면
이 보세요. 고르게 들어온다면 여기 R분의 W가 이렇게 일정하다고 하면 노동자본의 투입 비율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뀐 거지. 노동자본, 노동 이만큼. 노동자본 투입 비율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있네. 요 결합 비율, 요소 결합 비율이 일정한 상태는 어떤다 그랬어? 원점에 빠져나온 반직선상에서는 요소 결합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서 요게 일정하게 유지되면 여기서든 뭐가 변하지 않아? 요소 결합 비율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지. 노동 생산성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으면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할 거고, 자본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했으면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할 건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을 중립적 기술 진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 보니까 이런 형태로 등량선이 있었는데, 등량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말이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똑같은 R분의 W 상에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똑같은 R분의 W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요런 점에서 접해.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점이 아니라 요런 점, 이 비율 선상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접한다는 것은 요렇게 그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해하기 훨씬 쉬울 텐데, 요거는 노동자본 결합 비율 여기서 기술진보 이전이고요. 요 기술진보 이후야. 요게 기술진보 이전. 요게 기술진보 이후. 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본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 거잖아. 이 노동자본 결합 비율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뭘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본을 요 K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 이용적 기술 진보, 노동 전략적 기술 진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KL 평면인데 똑같은 등량선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요게 등 비용선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뒀을 때, 요렇게 똑같이 등 비용선을 잡아뒀을 때, 요 점을 지나는 궤적상에 있었다면 노동자본 비율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 점이 찍혔다는 것은 노동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한 점에서만, 이거 항상 이 등 비용선과 한 점에서만 접할 수밖에 없어. 두 점에 접하면 뭐 그래프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한다면 요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말은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기술진보 전, 기술진보 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노동 이용적 혹은 자본 전략적 기술진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등량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 치우쳐서 들어오는데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냐,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냐. 이렇게. 전략적 기술 진보가 사실은 이제 이게 개념만 저렇게 정확하게 해놓으면 뭐 헷갈릴 건 없는데, 전략적 기술 진보 이러면 처음에 그래프를 잘 못 그려요. 네, 그래프를 그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책에서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R분의 W 일정하게 잡아두고, 요소가 일정하게 잡아두고 이렇게 그리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시고 거기 248페이지에 다 그랬으면 보시면, 이런 성격의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일단 밑줄 그으세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자본을 더 많이, 그리고 노동 투입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노동 투입을 줄이는, 거기다가 밑줄 긋고, 노동 전략적 기술 진보다. 노동 투입을 줄이고 반대로 자본 투입을 늘리고, 노동 전략적 기술 진보 이퀄 자본 이용적 기술 진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자본 전략적 기술 진보. 왜 자본을 전략한다고? 자본 생산성이 더 적게 늘었으니까.
그래서 노동 이용적 기술진보다 이랬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가겠습니다. 생산 비용 쪽으로. 257페이지 뭐 기회비용이라든가 회계적 비용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매몰 비용.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개념상 이거예요. 생산을 하든 중단하든 회수 불가능한 비용. 지난번에 지금 학습 관리 때 얘기했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 할 거야.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이 고정 비용, 가변 비용의 구분은 단기에서만 의미가 있겠죠? 그쵸? 장기는 전부 다 가변 투입 요소니까 고정 비용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단기에서만 의미가 있어. 근데 그 단기에 고정 투입 요소 가운데, 고정 비용이 가져다 주는, 이렇게 피곤해하지? 고정 비용이 가져다 주는 이 비용을 크게 이제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매몰 비용은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회수 불가능해.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해. 이런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 한다? 매몰 비용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매몰 비용이 뒤에서 하나씩 할 거니까요. 이 코스트, 이 비용은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있어. 그래서 총 비용을 보통 이제 그냥 C라고 쓰기도 하고 토탈 코스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고정 비용은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해서 FC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보통 F라고 쓰기도 하고,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고정 비용. 그리고 가변 비용은 베리어블 코스트에서 VC 이렇게 베리어블 코스트 VC. 이거를 이제 또 총 고정 비용, 총 가변 비용 이렇게 해서 FC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TFC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VC 이렇게 쓰기도 하고, TVC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고정과 가변 비용을 이렇게 나눈 경우는 언제라고요? 이건 다 단기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의 비용 함수를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한다. 총 비용을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고정 비용 가운데, 고정 비용은 전부 다 매몰 비용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고요. 고정 비용 가운데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고, 매몰, 비매몰이 있다. 그러면 비매몰 비용은 항상 고정 비용만 비매몰 비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가변 비용 전체는 비매몰입니다. 가변 비용은 뭐야? 이 자체가 가변 비용은 요 생산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생산 비용을 뭐라고 하니까 가변 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면 다 회수 가능해요. 생산을 중단하면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드는 비용 다 회수 가능해. 그런데 매몰 비용은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할 수가 없어. 회수가 불가능해.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다? 고정 비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고정 가변은 요 단기의 생산 함수의 특징이다. 그리고 비매몰 비용을 뭘 비매몰 비용이라 그러냐? 고정 비용의 일부, 그 다음에 가변 비용, 이걸 합해서 비매몰 비용이라고 그런다. 중요한 것은 이 매몰 비용은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일단 지출된 매몰 비용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비용이다. 내가 생산 중단해도 들고 생산 중단하지 않아도 들으니까
내가 생산을 중단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거는 아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그런 의미고 거기 일단 258페이지 네 번째 줄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단 지출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논리는 매몰 비용의 존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밑줄.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을 하든 말든 어떤 선택을 하든 전혀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 보내라 뭐 이런 거죠. let bygones be bygones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지난달에 공부를 내가 못했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꼭 지난 일 가지고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험을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공부를 내가 많이 했다는 그 뿌듯한 느낌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르는 거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가 물론 많이 알지, 객관적으로는 많이 알지. 그런데 또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조금만 잘못 생각을 하면 자신감이 뚝 떨어져. 내가 공부를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모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공부의 능률도 안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슬럼프에도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공부를 내가 많이 한 거를 자꾸 적어 놔야지 내 머리에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공부를 한 거를 자꾸 노트에 자꾸 기록을 해서 안 했던 거 기록하지 말고 안 했던 건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잊어버려도 돼. 어차피 안 한 건데. 그래서 한 거를 자꾸 기록을 해놨다가 자기가 좀 힘들 때 자꾸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아니야,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들도록 해버릴 거야. 뭘 그럴 수 있겠어요. 0.1%? 그런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시험 가까이 가면 다들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해. 시험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공부를 지금 하면서 자꾸 많이 했던 거를 기록을 자꾸 해가지고 자기 자신감을 나중에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나 혹은 공부가 잘 안 될 때 슬럼프에 빠지면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에요. 공부 이외에 자기가 꾸준히 뭐 하는 게 있다면 금방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공부 이외에 꾸준히 뭐 하는 거 있으면 그걸 통해서 빠져나와 슬럼프에서. 두 번째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한 걸 기록을 해두는 거야. 여기 매몰 비용도 여기는 아주 이중 선생님 책에는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매몰 비용을 문제로 여러분 접하게 되면 정말로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 접하게 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빈 공간이 좀 있나요? 빈 공간에 여러분 다 읽어본다는 지금 전제예요. 그게 뭐 광고 비용이 매몰 비용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읽어봤을 거예요. 안 읽어봤으면 안 되고 다 읽어봐야 됩니다. 교과서를 진도 지금 빠르지도 않는데 안 읽으면 안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단기 공급 곡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픽스트 코스트가 고정 비용이라는데요. 이 고정 비용이 전부 다 매몰 비용이라면
매몰 비용이야. 모두가 다 매몰 비용이야. 그러면 비매몰 비용이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100억짜리 공장 시설을 공장을 하나 설립했는데 IMF가 와가지고 그냥 망했어. 공장 내다 팔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산대. 이러면 100억 전체가 매몰 비용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전체가 매몰 비용인데,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생산을 중단해도 1원도 회수가 불가능해. 그렇다면 요 PS라는 개념이 있어요. PS는 뭐죠? 생산자 잉여라 그랬잖아. 생산자 잉여. 이 생산자 잉여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면 뭐가 생겨요? TR이 뭐죠? 토털 레버뉴. 그래서 판매 수입입니다. 시장 내다 팔면, 물건을 내다 팔면 판매 수입이 생겨. 그리고 이제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하니까 이 고정비용은 내가 생산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생산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렇다면 이 생산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기회비용은 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중에 어떤 걸까요? 생산을 내가 계속하기로 했을 때 드는 비용은 무조건 이건 생산을 계속하기로 할 때 드는 비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TVC는 당연히 있어, 여기가.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고정비용은 당연히 여기 있어요. 그런데 고정비용 여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고정비용이 포함이 안 돼. 내가 이걸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든 계속 안 하든 계속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고정비용 계속 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TFC가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기회비용에. 그래서 판매 수입에서 뭐만 뺀 게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만 뺀 게 뭐라고요? 생산 과정에서 누리는 잉여예요. 생산자가 누리는 잉여가 뭐다? TR에서 TVC 가변 비용만 뺀 게 이게 생산자 잉여다. 그런 경우에는 공급 곡선을 우리가 앞에서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단순한 공급 곡선을 그렸었는데, 요게 이제 나 뒤에서 할 거예요. 평균 비용선 이렇게 U자로 생겼습니다. AC가 평균이 떨어지면 어떤다고? 한계는 아래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 아래에 있다고. 더 낮은 애가 아래쪽에 있어. 평균이 변하지 않으면 한계도 일정하죠. 반평균 80인데 80점짜리가 전화가 오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균과 한계가 이 최하점에서는 만나요. 그리고 평균이 올라가면 한계가 위에 있는 애가 왔다고. 위에 있는 애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뭘 그리냐면 MC 곡선이라는 거죠. MC. 한계 비용 곡선. 자, 요거 한 점을 더 찍어서요. 요 최하점을 또 뭐가 통과하냐면 요 AC의 평균 비용의 최하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AVC의 최하점도 통과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AVC 평균 가변 비용이요. 총 가변 비용을 뭐로 나누면 Q로 나누면 평균이 돼. 평균 가변 비용. 그냥 이거는 평균 비용이고 얘는 평균 가변 비용이고 평균 가변 비용. 이 최하점들을 두 다 최하점들을 MC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바로 이제 경쟁시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기초 개념들 한두 가지만 지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장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 최하점을. 시장 가격이 P0의 최하점이 주어져 있어. 바로 우리가 이윤 극대화 조건을 바로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 비용함수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기업은 P = MC 한계 비용 조건 하에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정합니다. MC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것과 요 시장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요 Q0만큼의 요만큼의 산출량을 생산할 거고,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P 시장 가격에다가
시장 거래량을 곱하면 이게 판매 수입이 됩니다. 판매 수입이. 토탈 레버뉴, 이게 판매 수입이 돼.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총 비용은,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은, 요거를 산출량 Q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 된답니다. AC. 평균이라는 것은 총 비용을 산출량 Q로 나눠서 산출량 한 단위당 비용이 평균 비용이야. 그러면 요 T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에다가 AC를 곱한 거죠. 그렇죠? 요 산출량 Q에다가 뭘 곱하면 AC, 평균 비용, 요 높이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요게 TC가 돼. 그러니까 요 높이에다가 요걸 곱하면 뭐가 돼? TC가 돼. 그래서 TR과 TC가 같아요, 지금. 면적이 같아. 이렇게 TR과 TC가 같아. 요런 점을 보통 이제 요런 점을 A점이라 했을 때 A점에서는 뭐와 뭐 같아? TR과 TC가 같아. 요거를 이제 파이의 정의식이 TR에서 TC를 뺀 것입니다. 그러면 TR에서 TC를 뺀 게 TR과 TC가 같으면 요 제로가 되지. 그래서 요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파이가 0인 점. 요 이윤이 0인 점. 이거를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는 손익이 분기가 되는, 나누어지는 요 손익 분기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손익 분기점. 두 번째, 시장 가격이 P0가 아니라 요거 최하점이에요. 요거 최하점을 지난다. 이렇게. P1으로. 그러면 P equal MC에 또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Q1이라는 산출량이 생산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좀 구분돼서 보면. 요게 시장 가격 P1에다가 Q1을 곱하면 이게 TR이 됩니다. 요 전체가 뭐가 된다고? TR이 된다고요. 사각형이 TR이 돼. 판매 수입이 돼. 그리고 TVC, Total Variable Cost, 총 가변 비용을 뭘로 나누면? 산출량으로 나누면 평균 가변 비용이 돼. 총 가변 비용을 뭘로 나누면? 산출량으로 나누면 AVC, 평균 가변 비용이 된다고. 그 평균 가변 비용에다가 Q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총 가변 비용이 되겠지. 그래서 요 평균, 요 높이가 지금 평균 가변 비용이라 했으니까 요 평균 비용, 요거 높이에다가 Q를 곱하면 요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또 뭐가 된다고요? TVC가 돼요. Total Variable Cost, TVC가. 그런 점, 이런 점, B점을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앞에 보세요. 생산자 잉여는 뭐에서 뭘 뺀 거라고? TR에서 TVC를 뺀 거. 이거 개념 정의입니다. 이거 정의예요. 이 정의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요 TR과 TVC가 같으니까요. 얘와 얘 같으니까 PS가 뭐가 돼? 제로가 되죠. 요런 PS는 뭐에서 뭘 뺀 건데, TR에서 뭘 뺀 건데, TVC를 뺀 건데, 요게 제로가 돼. 요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자 잉여가 제로인 점.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잉여, 이게 없어, 더 이상. 요 아래쪽으로 가면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생산자 잉여가 마이너스가 돼 버립니다. 요 위쪽은 생산자 잉여가 플러스야. 이런 생산자 잉여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나누는 점,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할지 말지 정하는 생산 중단점, 이렇게. 조업 뭐라고? 중단점. 조업 중단점. 이걸 영어로는 shutdown point. shutdown,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shutdown point. 그래서 이 조업 중단점을 중심으로 이제 내가 생산을 할지 말지 결정하니까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였어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내가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궤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는 아무 MC 곡선이 이제 우리가 아래로 끌어내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MC는 여기요. 요 AVC, 요 최하점, B점 위쪽에 MC 곡선이 이게 공급 곡선이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 도출을 다 할 텐데 이게 공급 곡선이야.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이제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비매몰 비용인 경우 뭐 이런 얘기도 갈 수가 있고 일부가 비매몰 뭐 이런 경우도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일단 손익분기점은 뭐라고? 파이가 제로인 점. 두 번째 조업중단점은 뭐요? PS가 제로인 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네. 파이가 제로인 점하고 PS가 제로인 점이 나눠져 있네. 언제 나눠져 있냐면 요 F가 매몰 비용일 때만 그렇습니다. 고정 비용이 매몰이냐 비매몰이냐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이러면 개념이 확실하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드러나야 돼. 나중에 또 이게 반복이 될 거니까. 고정 비용이 매몰이냐 비매몰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매몰 비용일 때만 요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나뉘어져요. 그 말은 그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평균 고정 비용이지. 왜냐하면 평균 고정에다가 평균 가변 비용을 더한 것이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요 평균 가변 비용이 이 높이라면 나머지 얘는 뭐예요? 평균 고정 비용이지. 이렇게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나누는 이유는 요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일단 매몰 비용 얘기가 나와서 그 두 번째 그 마지막 단락에 밑줄 광고에 쓴 비용 역시 일단 제출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고 25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정비용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밑줄 보세요. 고정비용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고정비용 이퀄 매몰비용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어떤 기업이 갖춰놓은 생산시설이 특정한 용도 밑줄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으면 내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설립했는데 반도체만 생산하지 여기서 뭐 옷 같은 거 생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가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어. 근데 그 경운기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생산하는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쓸 수가 없잖아. 생산 시설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특정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정 비용은 동시에 매몰 비용이다 밑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공장 부지나 재판매가 가능한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은 거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바로 매몰 비용인 것은 아니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다르다고요? 고정 비용 안에 매몰과 비매몰이 들어있는 걸로 다르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어디서 하냐면 시장 실패에서 할 겁니다. 시장 실패에서 시장 실패 외부 경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달라집니다. 비용 극소화를 위한 선택 9.2에 별표를 하고 여기가 오늘 한 것 중에 이제 비용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6번 여기가 지금 비용 함수의 3번으로 그냥 갈게요. 평면 하나 그래요? 3번하고 평면. 생산함수와 그 제일 위에다가 3번 위에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이렇게 쓰고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이렇게 쓰고 땡땡하고 비용 극소화 이렇게 써놔요. 비용 극소화. 비용 극소화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봤을 거예요. 비용 극소화의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경로. 비용 극소화의 첫 번째 경로는 산출량을 묶어놨어요? 비용을 묶어놨어? 헷갈려요? 비용 극소화의 1경로가 비용 극소화야. 말 그대로 비용 극소화. 그럼 뭘 잡아놨겠어? 산출량을 잡아놨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로가 비용국소의 첫 번째 경로가 뭐라고? 산출량 제약하에서 비용국소화예요. 자, 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용국소화인데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엄밀하게 수식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노동자본 평면이다. LK 평면. 왜 LK 평면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 변수가 LK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 비용국소화에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써봐요. minimize. TC. 이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의 관심이야. 그런데 그 총 비용은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가 돼 있을까? 노동 비용이 있고 WL 그리고 RK 무슨 비용? 자본 비용이 있어.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 노동 자본을 제로로 보내버리면 비용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제일 좋겠지. 그런데 항상 뭐가 있다고요? 제약 함수가 있는데 제약이. 어떤 제약이 있다고? 산출량 제약이 있다. subject to. Q. 요 산출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제약이 있어. 이 산출량은 뭘로 표시된다고? 등량곡선으로. 등량곡선. 그래서 등량곡선 이렇게 등량곡선을 하나 뭐 해두고 잡아두고요. 등량곡선 하나 잡아도 그리고 요 WL은 무슨 비용? 노동 비용. RK는 무슨 비용? 자본 비용. 이 총 비용을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내가 노동과 자본 몇 개씩을 내가 고용을 해야 총 비용이 최소화되냐 이 관심인데 요 TC 목적 함수는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등량선, 지출선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지출선으로. 그래서 지금은 TC는 잡아두지 않겠죠. TC는 지금 변하는데 언제까지? 가장 비용을 적게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끌어내려야 되지.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요 목적 함수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K로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R분의 W L 플러스 R분의 T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수직축이 K고 수평축은 요 L이고 이건데 이 수직 수평의 평면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W고 요게 어디를 지날 수 있어? 요렇게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접할 때까지 끌어내리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랬어요. 요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비용 국소와 뭘 달성하는? 조건을 달성하는. 비용 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이게 L, 예를 들어서 뭐 스타 했다고 L 햇, 뭐 K 햇. 이건 모자를 썼다 이래서 햇입니다. L 햇, K 햇. 이렇게 이런 노동 자본을 통해서 내가 큐바라는 물건을 생산할 때 가장 적은 비용이 든다. 이런 점에서 이 비용 국소와 조건은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뭐죠? MRTS. 등 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 뭐요? R분의 W. 요게 맞아떨어진 상태가 비용 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상태가 되고 요게 비용 국소화의 무슨 경로? 첫 번째 경로.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똑같은 비용 국소화인데요. 비용 국소화인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maximize. 기업은 가능한 한 산출량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산출량을. 그 산출량을 극대화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자본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될 텐데 제약이 있어. 비용 제약이. 그 비용 제약이 TC고요. TC. 이게 WL 플러스 RK다. 노동 비용, 자본 비용. 그리고 노동은 몇 개, 자본은 몇 개 내가 투입해야 되냐. 이게 관심사고. 요 교과서에 하나씩 또 볼 거예요. L과 K 평면에 노동 자본 평면에 여기는 뭘 잡아뒀다고? 요 서브젝트 투 뭘 잡아뒀어? 요 비용을 잡아뒀어. 비용을. 그래서 등 비용선을 하나 잡아두고 요렇게 잡아두고 산출량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게 이거야.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게. 그때의 노동과 자본을
MRTS, LK, R분의 W 이런 비용국소와 조건, 이 조건을 달성하는 조건부 요소 수요다. 조건부 요소 수요. 조건부 요소 수요. 비용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요소 수요. 나중에 이 비용함수에서는 반드시 계산 문제입니다. 반드시 계산 문제인데 비용함수를 구하라 그래. 생산함수를 주고 비용함수를 구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 비용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표시되어야 되냐면 요 비용함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비용함수는 노동과 자본의 가격에다가 산출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여기에 LK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LK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 산출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건 LK인데 비용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LK를 구했는데 어떻게 이걸로 표시를 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생산함수에 집어넣어. 생산함수에는 당연히 LK의 생산함수일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비용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함수를 구해라고 뭐 무조건 계산 문제라니까 이거는 여기는. 그런데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비용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LK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거나 아무데나 집어넣어 버려. 똑같은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노동비용과 자본비용 그리고 산출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TC 총비용 함수가. 바로 이게 제가 강의 교과서를 보면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61페이지 거기 등비용선이 있는데요. 등비용선에다가 밑줄 등비용선 주어진 수준의 총지출에 의해서 밑줄 주어진 총지출 뭐가 주어져 있다고? 지출 TC가 주어져 있어. TC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의 합인 총지출 이게 주어져 있어. 구입 가능한 생산 요소들의 조합. 그래서 W분의 TC 혹은 WC, V분의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R분의 W 혹은 V분의 W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 비용곡선에다가 9.1 그 비용곡선에다가 별표를 하나 두고 이 비용곡선은 이제 우리가 변화예요. 우리가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점이 변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비용곡선하고 이제 등량선하고 만나는 점도 이게 변해 가는데 그게 변하는 게 요 R분의 W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R분의 W가 이제 변하는데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번째 기울기를 가지면 변할 수도 있는데 그 기울기를 갖는 게 당연히 R분의 W니까 이게 R분의 W가 변하면 변하겠잖아요. 그게 하나씩 뒤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씩 뒤에서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체크만 해둡시다.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밑에 세 번째 줄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 요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밑줄 총지출이 증가하면 등비용 곡선을 원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평행의 동그라미. 평행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수평축에 여기 뭐였어 여기? 결평값. 거기 교과서 있잖아요. W분의 TC. 뭘 재료로 버리면 K를 재료로 버려버리면 이걸 재료로 버려버리면 요 L을 재료로 버리면 R분의 TC. 여기는 R분의 TC고. 그러니까 TC가 변하면 우리가 소득 M이 변했던 것처럼 똑같이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평행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262페이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 거기다 밑줄 긋고 이게 R분의 W죠. R분의 W의 변화가 생기면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변한다. 조금 있다가 나올 때 하나씩 더 하기로 하고 그 비용 곡선과 조건을 보면
왼쪽에 262페이지에 비용국소화의 첫 번째 경로 동그라미, 첫 번째에다 동그라미, 오른쪽에 두 번째 이게 동그라미. 첫 번째 경로는 뭘 잡아뒀냐면 그 산출량 Q 이퀄 Q바 옆에다가 산출량 제약하에서 이렇게 써놔. 산출량 제약하에서. 왼쪽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에 Q 이퀄 Q바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옆에다가 목표 산출량 제약하에서 그래서 등량선을 잡아뒀어요. 그리고 등비용선을 가장 안쪽으로 끌어내린 것이고 접할 때까지. 그 L스타가 뭐라고? 조건부 요소수요. 조건부 요소수요. 어떤 조건을 달성하는? 비용국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요소수요다. 비용국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요소수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거기 두 번째 경로 동그라미 두 번째 경로는 뭐가 잡혀 있냐면 거기 WL 플러스 VK 이퀄 C 이렇게 C 바 이렇게 잡혀 있죠. C 바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하는 산출량 극대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가르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산출량 제약하에서 비용 극소화. 이렇게 읽어야 되고 오른쪽 그래프는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 극대화.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 극대화. 그리고 각각 요 수식을 이렇게 써놔요. 비용 극소화 첫 번째 왼쪽 그래프 위에 오른쪽 그래프는 이거고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지 뭐하러 저거 쓰냐. 비용함수 도출해야 된다니까. 여기는 (26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위와 같은 두 접근법이 모두 비용 극소화 달성에 필요한 조건으로 밑줄 그으세요. 별표하고 두 접근법이 산출량 제약하에 비용 극소화든 비용 제약하에 산출량 극대화든 상관없이 모두 비용 극소화 달성에 필요한 조건으로 등량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 등비용선의 기울기 요소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 이게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9.2에다가 별표하고 MRTS LK 이퀄 R분의 W, V분의 W 이렇게.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는 MRTS는 MPK분의 MPL 비율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MPK분의 MPL 이퀄 V분의 W 여기다 박스를 치고 사각형의 박스를 그 다음에 9.3에다가 박스를 쳐서 요게 지금 요 조건식이 어떻게 생겼는데 MRTS LK가 MPK분의 MPL인데 아까 우리 구했던 것처럼 이게 R분의 W 얘와 같으면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요게 지금 두 번째 식이고 세 번째 식은 요 대각선을 보낸 거예요. 지금 W를. 그러면 요 W분의 MPL이 되고 요게 R분의 MPK가 돼서 요 마지막 식이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식의 앞에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PX분의 뭐였죠? MUX. PY분의 MUY. 그 뭐였죠? 그 뭐였지? MUX는 뭐죠? XJ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인데 PX로 나눴더니 뭐였어? 1원당 XJ 지출에 따른 효용 증가분.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해석이 됐어? 밑줄 그어놓으세요. MPL은 뭐죠?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원당 노동의 지출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 이것과 거기 조건의 9.3 밑에 노동 구입에 쓰인 1원당 한계 생산이 자본 구입에 따른 1원당 한계 생산과 같아야 비용이 극소화된다. 여러분 생각에 여기 좌변이 더 크면은 뭐 해야 돼? 노동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자본이 더 크면. 그렇죠? 우변이 더 크면 자본을 더 많이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같을 때 최적이겠죠. 이해되시죠? 그 뒤에 뭐 9.4로 되는 건 필요 없고 그 확장 경로라는 게 있는데 확장
확장 경로의 개념을 알아두세요. 그게 뭐 개념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고 그냥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와버리고 말하는데, 그 265페이지에 보면 F0, F1, F2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궤적들이 확장 경로인데, 저기가 뭐랬어요? 산출량 제약화에서 비용 극소화, 혹은 비용 제약화 산출량 극대화, 여기 다 비용 극소화라 했잖아. 비용 극소화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용 극소화점들을 연결한 궤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확장 경로는 거기 소비자 이론에서 소득 소비 곡선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유사한 성격이라는 거지 소득 소비 곡선과 뭐 같은 거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개념상 우리가 MRS하고 MRTS가 같아요?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확장 경로는 비용 극소화의 궤적이고, 보시면 그 생산함수가 동조성을 갖는 특수한 경우의 확장 경로는 원점에서 나오는 방사선 모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CD 생산함수 거기 밑에 동차함수라는 것도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동차함수도 있죠. 동조함수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동차함수. 확장 경로도 역시 원점에 나오는 방사선이다. 그다음에 적어놓고, 대표적인 동차함수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니까 콥더글라스도 당연히 확장 경로가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동차함수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동시에 H배 늘렸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노동 자본이 다 가변 투입 요소일 경우니까 장기의 확장 경로란 얘기고, 아무런 얘기 없어도 단기 확장 경로는 뭘까요? 보통은 노동이 아닌 자본량을 보통 단기에는 고정돼 있고 노동 한 단위 한 단위 추가로 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 확장 경로는 자본량이 고정돼 있는 상태의 확장 경로야. 자, 그 앞에 9-4에는 장기 확장 경로예요. 노동 자본이 다 변하고 있잖아. F0에서 점선을 수평수직의 점선을 보내봐. F0에서 점선 수평수직의 점선을 보내보세요. F1에서 보내봐. 노동과 자본이 다 변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장기 확장 경로. 단기 확장 경로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단기 확장 경로는 자본량을 하나로 묶어놔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 경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본량이 고정돼 버리니까. 그렇죠. 수평선 형태로, 수평선 형태. 수평선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는 CD 함수 같은 경우는, CD 함수는 거의 방사선으로 나온다 그러잖아. 원점에서 방사선 밖으로 이렇게. 그런데 자본량을 고정시켜 놔버리면 수평선 형태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지금 기본 개념들이 중요해요. 그 요소 가격의 변화 부분을 좀 보시면, 요소 가격의 변화. 이거는 나중에 요소 시장까지 계속 나오는 논이니까 지금 처음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에 상품 시장에서 재화 가격이 변하면 기본적으로 가격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가격 효과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요소 가격이 변하면 아주 대체 효과하고 거의 똑같은 요소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요소 효과하고 대체 효과와 똑같은 요소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산출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산출량 효과. 그 산출량 효과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저기 뒤쪽에 이제 소득 분배 이론 요소 시장에 가서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요소 가격 변화 효과라는 걸 좀 볼게요. 요소 가격은 뭐라고? R분의 W예요. 이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 대체 효과가 상품 시장에서 대체 효과가 있다면 요소 시장에도 요소 대체 효과라는 게 있어.
간단하게 대체 효과. 앞에 팩터만 붙으면 됩니다. 팩터. 그래서 요소 대체 효과. 똑같이 대체 효과야. 상품 시장에서 사과와 배 중에 상대적으로 배가 싸지면 배의 소비를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동 시장에도, 노동 자본 시장에도 보면 이 요소 가격을 R분의 W라고 그랬는데, 이 R분의 W. 상대적으로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뭐? 상대 뭐? 상대 임대료? 상대 임금. 응? 상대 임금이다, 이게. 항상 분자를 읽으면 돼. 상대 임금이다. 우리가 PY분의 PX를, 요 PY분의 PX를 어떤 재화의 상대 가격? X재의 상대 가격.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요 상대 임금이에요. 상대 임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올라갔다. 그러면 상대 임금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겠죠. 상대 임금이 상승했어. 그러면 비싼 임금 주고 노동을 써야 돼? 아니면 노동을 줄이고 대신 자본으로 대체해야 돼? 자본으로. 그렇죠.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대체. 이것도 항상 저렴해진 요소 투입을 당연히 늘리고요. 비싸진 요소 투입을 줄여야지. 저렴해진 건 뭐가 저렴해졌는데요? 요게 저렴했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 자본 투입량을 늘리고요. 요 비싸진 건 임금이야. 따라서 노동 투입량은 줄여야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인 요게 L분의 K를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 자본 투입량을 어떻게 하고 늘리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요소 대체 효과라는 것입니다. 비싼 걸 싼 걸로 대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소 대체 효과고, 이 요소 대체 효과만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일단 산출 효과 하지 않고, 산출 효과는 이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산출량이 증가하면 노동 자본을 더 투입량을 늘리겠죠,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산출량이 줄면 노동 자본 투입량을 줄일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달라.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는 소득 효과가 플러스면 증가하고 실제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 재화 소비량을 늘렸고, 열등제면 소비를 줄였고 뭐 이랬잖아요. 기편제면 더 많이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요소 대체 산출량 효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 항상 요소 대체 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산출량 효과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노동 투입량을 줄인다 그랬잖아. 이걸 줄여 항상. 비싼 임금 주고 내가 많은 노동을 쓸 이유가 없어. 그런데 산출량 효과도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얘가 올라가면 반드시 노동 투입량을 줄이고 자본 투입량을 늘리게 나타난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요소에 기편제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니까. 있을 수가 없어. 반대 방향이 없어. 반대 방향이. 아예. 그 이유가 이제 이 요소의 고용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과정, 산출량을 증감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생수요의 개념이 뭐냐면, 요소는 그냥 내가 노동자본을 고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고용을 해, 이걸. 물건 만들기 위해서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더 만들고자 혹은 적게 만들고자 할 때 요소 고용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파생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요소 가격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출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산출량 변화 효과가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난다? 요소 대체 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거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열등제가 돼버리면 열등 투입 요소라는, 정상 투입 요소라는 이런 게 이제 개념상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 증명을 해놨어, 학자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영해정리 이런 걸 들어봤을 거야. 기억은 안 나겠지만 다 증명을 해놨어. 우리는 증명해 놓은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 일단은 요소 대체 효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거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프가 지금, 요소 대체 효과만 나와 있고, 산출 효과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일단은 그 267페이지, R분의 W가 여기는 떨어진 걸로 나와 있네, 또. 그래서 떨어진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괜히 그래프 뭐 다른 걸 그려놓으면 그래프 다르다 생각할 것 때가 LK 평면에 얘를 R분의 W가 떨어진 경우로 나와 있네요. 상대 임금이 떨어졌어. 그러면 산출량이 변하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산출량을 묶어놔버려. 산출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소 대체 효과는. 그리고 처음에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 R분의 W 하나 표시를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맞아 떨어진다. A점. 이게 R분의 W 처음에 상태고 제로다. 이 상태에서 노동은 이만큼 투입되고 자본은 이만큼 투입된다고 하면 L0, K0만큼 투입된다고 하면 이제 R분의 W가 이게 지금 산출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비용국수가 지금 계속 한 거예요, 저거. 산출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가장 등비용선 안쪽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형태로 또 접하게 끌어내렸을 때, 이렇게 접하게. 요게 R분의 W 원이다 합시다. 이런 B점으로 가면서 비용국수화점이 R분의 W가 떨어졌으니까 보니까 L1으로 K1으로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그 말은 상대 임금이, 상대의 임금이 하락했더니, 상대 임금이 하락했더니 더 저렴해진 노동 투입량은 늘리고요. 더 비싸진 자본 투입량은 줄였어.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L0에서 L1 이렇게 늘었고 자본 투입량은 K0에서 K1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요게 요소 대체 효과다. 비싼 자본을 저렴한 노동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까 제가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을 표시해 놨죠? 이렇게 각도로 표시할 수 있다. L분의 K를. 이렇게 L분의 K, A 여기 L분의 K, B. 각도가 요 크기에서 요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거를 L분의 K 자본량 줄고 노동 투입량 늘어서 요 전체값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뭐가 줄었을 때, R분의 W가 줄었을 때 이렇게 상대 임금이 저렴해지게 되면 저렴한 노동을 더 많이 쓰면서 이게 L분의 K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자본 집약도, 요소 집약도 이렇게 읽는데 요소 집약도는 좀 객관적인 표현이고 이 중에 이제 분자를 중심으로 항상 읽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 집약도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자본 집약도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렇죠? 낮아졌죠. 자본 집약도가 낮아졌지. 왜? 자본이 비싸졌으니까. 이게 자본 집약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개방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얘하고 얘 평면을 둬요. 요 요소 상대가액과 요소 집약도 평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 임금과 상대 요소 집약도의 관계인데 미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비용에 관한 앞에 얘기들을 잠깐 좀 더 보시면 오늘 한 번 쉬었나요? 내일 두 번 쉬겠습니다. 별 감흥이 없나요? 그럴 때 있지 뭐. 269페이지. 그 단기 총생산 비용 좀 보시면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에 주어진 산출량 Q를 생산하는데 최소한의 총 지출을 나타내는 함수를 총비용 함수라고 부르는데 총비용 함수는 밑줄 그으세요.
Q뿐만 아니라 산출량을 몇 개 생산하느냐 비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고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이 얼마냐 이거가 비용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TC는 9.6에 임금과 임대료와 산출량으로 반드시 세 가지 변수로 포함이 구성이 돼 있어야지 여기다가 노동, 자본, LK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변수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뒤에 이제 우리가 총 비용을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Q의 함수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9.7 보세요. 9.7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TC 총 비용은 TFC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 베리어블 코스트 가변 비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 언제라고요? 거의 9.6 바로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단기에서의 총 비용. 단기. 우선 총 고정 비용은 문자 그대로 고려되는 기간 동안 밑줄 그으세요. 산출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돼야 하는 비용이다. 모르는 사람 뭐 있어? 그 다음 단락에 총 가변 비용은 인건비나 원자재 구입 비용과 같이 산출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성격의 비용이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보면 총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어. 찾아보세요. TFC 총 고정 비용. 산출량이 수평축인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산출량에 변화 없죠. 그래서 고정 비용은 이렇게 산출량과 무관한 비용이고 그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그 TC, TVC, TFC 이렇게 다 동그라미로 해서 그 수평의 TFC하고 우상향하는 TVC하고 합한 것이 TC입니다. 그래서 절편값을 얼마 알면 되잖아. 원점에서 지금 A만큼 올라갔잖아요 지금. 총 비용이. 이 개념만 이해하면 되지.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어. 평균 비용은 뭐라고요? 271 평균 비용은 뭐라고?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 그래서 산출량 단위당 비용. 산출량 단위당 비용. 평균 비용. 그래서 AC는 Q분의 TC다. 이것만 알면 되고. 단기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마지널이지. 그래서 9.9 가보면 거기다 박스를 델타 Q분의 델타 TC. TC를 Q로 미분한 거예요. TC를 Q로 미분한 거다. 여기도 보면 이제 273페이지 아까 제가 그랬던 그 밑에 그래프 보세요. AC, AVC, MC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그래프에 별표를 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이런 거 하더라도 저기 AC나 AVC 이런 것들을 뭐 일순환 정도에 가면 다 수식으로 도출을 합니다. U자형 이런 거 다 수식으로 도출하는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가? 내일부터 자체 휴강하고 막 이제 장기에서 생산 비용이 있어요. 장기의 생산 비용. 거기 가보면 단기 생산 비용이 지금 중요하고 장기 생산 비용은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되는데 276페이지 그 그래프를 보니까 파란색으로 쭉 돼 있는 게 이제 SAC 그러면요. S는 쇼트런이에요. 그래서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입니다.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이야. 그런데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빨간색인가요? 무슨 색이야 이게? 응? 빨간색은 아니고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도 아니고, 이런 색상인데 무슨 색상이에요? 응? 그렇다네요. 네. 그 장기 평균 비용 써졌잖아요. 장기 평균 비용. 이 장기 평균 비용은 요 SAC 단기 평균 비용의 제일 낮은 점들을 쭉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포락선이라고 그래요. 포락선.
물풍선 여러분 보셨죠? 물풍선. 물풍선에 물을 많이, 풍선마다 물을 담아가지고, 큰 비닐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이게 어떤 것은 옆면이 닿고, 풍선의 옆면이 닿고, 어떤 것은 아랫면이 닿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으면, 밑에서 보면 볼록볼록 생겼잖아요, 이렇게. 운동회 안 해봤어, 어렸을 때? 운동회요. 그런 것들이 이 비닐 포대가 이 물풍선의 최하점들을 연결한 건가요? 그거 아니야. 최하점들을 연결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떤 면은 옆면이 만나고, 어떤 면은 아랫면이 만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둘러싸는 이 곡선을 포락선이라 이렇게 불러요. 포락선.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어디 보냐면 277페이지. 277페이지. 276페이지 제일 끝에부터 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각 시설 규모, 이게 이제 단기 평균 비용, SAC 쓰나요? 단기 평균 비용, 시설 규모에 대해서 그려진 수많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을 감싸는 포락선이다. 평균 비용 곡선은 이 포락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 비용 곡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한계 비용 곡선은 그렇지가 않아. 자, 어디 보시냐면 279페이지 보세요. 거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동그라미. LAC 아래로 떨어져 있는 SAC는 없어. 그런데 거기 보면 장기 한계 비용의 동그라미요. 한계에다 동그라미 한계. 그 한계 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의 그 SMC B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장기 한계 비용보다 더 낮은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래서 한계 비용 간에는 포락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평균 비용만 포락선의 관계가 있고, 그 278페이지 그래프의 그 C점 한번 찾아봐. C점. C점 보니까 뭐 누구나 그냥 알 수 있죠. LAC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이죠, 지금.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이죠. 그리고 SACB로 되어 있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SACA나 SACC보다 SACB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고, 그런 공장 시설 규모를 최적 시설 규모라고 부른다. 밑줄. 최적 시설 규모. 그러니까 단기 비용 곡선은 다 하나의 시설 규모를 의미한다고요. 시설 규모를. 그리고 거기 QC 수준을 최적 생산 수준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를 최적 조업도 이렇게 써놔. 최적 조업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최적 조업도. 이거는 뭐 지금 굳이 안 해도 완전 경쟁 시장에 장기 가면 이 그래프를 몇 번 볼 것이고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에서 이 장기의 가장 효율적인 시설 규모고, 그리고 가장 최적의 생산량, 최적 조업도를 달성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될 거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규모 수익과 장기 생산 비용 간의 관계,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280페이지 그래프 보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그 LAC, 수평의 LAC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LAC, 수평의 LAC.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장기 평균 비용이 일정해. 언제 그러냐? 그 규모 수익 불변의 동그라미 하고 LAC에다 화살표를. 규모 수익 불변은 CRS죠. CRS는 뭐라 그랬어? 요소 투입 증가 속도하고 산출량 증가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요소 투입량을 2배 늘렸더니 산출량도 똑같이 2배 늘었다며. 그럼 평균 비용이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산출량 한 단위당 비용이 평균 비용이니까, 요소 투입량이 는 만큼 똑같이 산출량도 느니까 산출량 한 단위당 비용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LAC가.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CRS의 생산함수에서는 비용함수, 어떤 비용함수가? 장기 평균 비용함수가 수평이다. 그 다음에 규모수익 체증은요. 규모수익 체증은 산출량이 증가할 때
이제 요소 투입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산출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사실상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산출량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감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산출량 증가에 비해서 비용이 감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용이 체감하는 요 LAC가 어떻게 되겠어? 우하향하는. 거기 규모 수익 체증의 동그라미하고 IRS 써놓고 LAC 요 우하향하는 LAC에다가 화살표를.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반대겠죠? 거기 규모 수익 체감은. 요소 투입의 증가 속도보다 산출량 증가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요소 투입이 증가라는 것은 요소 시장에서 요소 사야 되니까 여러분 비용이 늘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용이 느는지. 그러니까 비용이 거기 LAC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하나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생산 기술이 규모 수익 불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밑줄. 생산 기술이 규모 수익 불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수평의 장기 평균 비용수에 도출되는 건 아니다. 이건 또 뭔 얘기냐. 거기 규모 수익 불변의 특성 이외에도 모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추가되어 있다. 요소 가격 얘기는 전혀 안 했잖아요, 방금. 그냥 산출량 증가 속도와 요소 투입 증가 속도 이 얘기만 했지 요소 가격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다 일정 불변인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서만 이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요소 가격이 변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산업의 장기 공급선 도출할 때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체감 산업, 비용 체증 산업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 자꾸 이렇게 신문 복도에 자꾸 읽어가지고 이 파트에서 이게 나오고 저 파트 저게 나오고 이걸 주소 찾기를 잘해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합니다. 그 어떤 친구가 자기가 고대 무슨 과인데 그 친구가 혹시 보셨나? 자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고3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던데. 어떻게 어디 반에서 그랬더니 아니 전국에서. 그럴 수가 있어? 한 번에 2등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안 놓쳐본 적이 없대네요. 그래서 지금 전액 장학생으로 지금 고대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정말 이제 처음 들으면은 기분 나쁜 소리야.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 이게 항상 나오는 거잖아, 인터뷰하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교과서를 처음 볼 때, 참고서를 처음 볼 때, 스토리 중심으로 보고, 처음 교과서를 보면 자기가 교과서를 5번 본대요. 그 이상 보지도 않고 5번을 보는데, 처음 볼 때는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고, 제가 3번 볼 때까지는 전혀 참고서를 보지 않는데, 3번 볼 때까지, 책을 볼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자기가 머리에 이제 기억하면서,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참고서를 보면, 자기가 이 스토리가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만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화 좋아하면 그 만화를 가지고 스토리를 쫙 꿰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전문 서적으로 들어간다네요, 또. 그러니까 요즘 과학이나 과학 잡지 이런 데 보면 만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이게 스토리 짜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잘 읽힌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상대로 좀 다른 어려운 책을 안 봐서 그래. 경제학 어려운 책을 안 봐서 그래. 이건 굉장히 잘 읽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데는 그냥 넘기고 가볍게. 자꾸 이렇게 쭉 읽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여러 번 읽어볼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읽을 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소 찾기를 이 파트의 이 비용 이론 이 파트에서 어떤 개념들이 나오더라. 이 파트에 어떤 개념 그 개념 자체를 몰라도 어떤 게 나오더라. 이거 파악하는 게 먼저 급선무라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나온지 미시에서 나오더라. 거시에서 나오더라. 이래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소비자 이론에서 나오더니 이거 생산자 이론 나오지? 이래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범위의 경제, 가벼운 개념이에요. 거기 283페이지. 지금까지 한 기업이 하나의 상품만 생산하는 상황을 전제로 논의했다. 그런데 한 가전제품 회사가 냉장고도 컴퓨터도 텔레비전도 세탁기도 여러 가지 한꺼번에 생산하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한 4줄 그 단락에 밑에 줄 갔더니 만약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생산하는 체제가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이걸 범위의 경제 하에 있다.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9.11 좀 보니까 CXY는 뭘까요? XJ와 YJ를 한꺼번에 생산할 때 비용이에요. 한꺼번에 생산할 때. 그 위에 뭐 구두와 핸드백 이걸 한꺼번에 생산할 때 그 비용. 그리고 CX0, C0Y는 뭘까요? XJ만 생산할 때 비용하고 YJ만 생산할 때 비용을 합한 거야 그냥. 이게 단독 생산 시 비용이야. 왼쪽에는 함께 생산한다는 것을 보통 결합 생산 이렇게 말하고 결합 생산 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단독 생산 시 비용이에요. 한 공장에서 왼쪽은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구두와 핸드백을 같이 오른쪽은요 한 공장에서 구두만 생산하고 한 공장에서는 핸드백만 생산하는 이런 거예요. 어디가 더 비용이 높아요? 따로따로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더 높다. 그래서 결합 생산은 이점이 있다. 이게 범위의 경제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거기서 이제 비용상의 준가법성도 있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 나오는 얘기들이고 왜 이런 한꺼번에 한 생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2재와 이상을 생산하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밑줄 하나의 생산 시설이나 투입 요소가 여러 상품의 생산 과정에 동시에 사용될 때 가죽 이런 거 여러 생산 뭐 핸드백도 생산하고 뭐 구두도 생산하고 벨트도 생산하고 뭐 그다음에 284페이지 보면 둘째 어떤 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반도체하고요. 반도체하고 우리가 자동차하고 별 연관성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한 연관성이 있대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평생 수건 사업인 삼성이 자동차에 손을 댔잖아요. 삼성 SM 시리즈 뭐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때 손을 댄 거예요. 자기 평생 그 꿈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만드는 게 꿈이래요. 그분이. 그래서 뭐 돈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 생산 기술 측면에서도 이 반도체를 삼성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죠. 결국은 판단 착오에서 많이 지금 잃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게 결합 생산에 이점이 있다 그러면 확장성을 가지려고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이 기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하나의 어떤 부분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인접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어야 이게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구의 생산 구조하고 이 동양의 재벌 위주의 생산 구조하고 우리 특히 한국의 이 재벌 위주의 생산 구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1대1로 비교해 가지고 오히려 훨씬 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갖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재벌 구조를 이렇게 옹호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범위의 경제 하에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을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편중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그리고 5대 주력 업종 위주로 이렇게 편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전략이 잘 세운 전략이다. 정교하게 잘 세운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잘 되는 뭐 스위스의 시계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비교하면 또 그런 또 장점도 있고 여기는 또 이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어느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공통의 그런 생산 구조라든가 그런 기술 자원 배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관료가 되실 분들인데 아마 들어가면 뭔가 우리나라는 희소한데 뭔가 좀 부족한데 이걸 어디다 배분할 건가? 그거는 결국은 이 아이디어예요. 결국은 아이디어.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뭐 여러분 뭐 기한 짜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하고 과장이 다 해요. 처음 들어가면 사무관하고 과장 둘이서 다 한다니까. 한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기재부 들어갔다가 산자부 예전에 산자부 걸로 갔는데 통상 업무를 맡았는데 그 친구하고 과장하고 둘이 다 해가지고 한 칠레 FTA 만들고요. 두 사람이 해가지고 뭐 출장도 엄청나게 가고 두 사람이 다 해가지고 장관 사인만 받는 거예요. 일본하고 엄청 했는데 일본하고 해서 서로 남는 게 없으니까 욕만 먹으니까 잘해도 혼전이야. 그래서 그냥 하다가 서로 눈치만 보고 그쪽에 일본 애들은 한 20-30년 그것만 한 애들이 나온대네요. 협상 테이블로. 근데 여기는 사무관이 한 3년 차 사무관이 나가. 2년 3년 차가. 협상이 되겠어? 협상이 된대요. 걔네들은 정말 못한 게 영어래. 영어를 너무너무 못하는 20년짜리가 나와도 영어 말빨로 우리가 이기니까요. 말빨로 이기니까 협상이 된대네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들어가면 뭐 한참 많이 배워야 되지 실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실전이야 그냥. 들어가자마자 실전이야. 연수만 받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가 무거워요. 이 아이디어 여러분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 바로 지금 1년 뒤가 바로 달라질 수가 있고 이 평생 직업이잖아요. 평생 직업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런 어떤 뭐 애국심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뭘 큰 걸 좌우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될까요? 그 BC 분석 못 해가지고 이걸 쫓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쫓아가고 쓸데없는 뭐 자원 외교 이래가지고 다 날리고 자원 외교 뭔지 몰라요? 예, 신문도 좀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럼 뭐 위에서 하라니까 했겠죠.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 또 그런 정치적 과정도 있긴 하지만 기술 진보 됐습니다. 뭐 이게 뒤에 볼 필요 없고 이제 생산 비용까지 다 왔어. 잘 나간 거예요. 잘 나간 건데 이윤 극대화가 했으면 좋았는데 뭐 이윤 극대화하고는 뒤에 그 시장 조직론하고 완전경쟁 시장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오늘 충분히 주말에 논 거를 다 상쇄했어요. 내일 그 이윤 극대화하고 경쟁시장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다른 시장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고 제일 많은 것은 독점이에요. 독점은 여기 이중구 선생님 책에는 이심 책에도 많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독점은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직론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데야. 그러니까 양도 많아요. 양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소비자 선택 이론하고 그 시장 조직론만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미시경제학은 그냥 잡히는 금방 잡혀요. 오늘은 아까 10분 안 쉬었으니까 5분 먼저 끝나는 거 맞나요? 네? 5분 늦게 끝나는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항상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